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람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최근에 저는 그 이야기를 제대로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지금까지 공장에서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게 일해서 번 돈으로 자식들 대학도 보냈으니 스스로에게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사실조차도 그저 놀림거리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건 제 동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동서 눈에는 제가 언제나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크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 어차피 저는 제 인생을 묵묵히 살기만 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로도 모자라서 귀하디 귀한 제 자식들까지 무시하는 것만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동서도 딱한 사람이구나 싶기도 했고요. 입으로 벌어들이는 화는 언젠가 본인에게 똑같이 되돌아갈 게 틀림없었으니까요. 결국 동서는 본인이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에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동서는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어 했지만 사실 원망할 대상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동안은 여기에 올라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열심히 듣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한번 저의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집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잘 사는 집보다 어려운 집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만 그랬는지 몰라도 다들 고만고만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더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조부모님이 계시던 시골집을 떠나서 서울로 상경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저희 엄마도 만나셨고요. 하지만 도시 생활은 생각했던 것만큼 만만치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으시다던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을 하신 후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임부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나가요? 문영이 일어났냐? 나오지 말고 더 자. 이따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올게.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눈도 비비지 못하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배웅하면 제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주시면서 활짝 웃으시던 모습도요. 그러다 해가 지고 집에 돌아오실 때쯤이면 공사장 먼지가 소복이 쌓인 머리를 하고 들어오셨죠. 제 손을 마주 잡으시던 그 거칠거칠한 손바닥도 기억이 나네요. 엄마는 저와 언니 3명을 키우셨어요. 저희 집은 딸만 4이었거든요. 그중에 저는 막내딸이었고요. 엄마는 저희들을 다 키우면서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언니들이 모두 다 학교에 가면 아직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아니었던 저만 엄마 손을 잡고 시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나무를 파는 엄마의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흙장난을 하고 놀았어요. 가끔씩은 배달을 나간 엄마를 대신해서 물건을 팔기도 했고요. 부모님 2분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저희 집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언니들이랑 제가 다 잠이 든 늦은 밤이면 아버지와 엄마는 머리를 맞대고 돈 걱정을 하시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하셨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은 갖고 싶은 물건이나 필요한 물건들을 살 돈이 없다면서 집에다 짜증을 부리기 일쑤였어요. 개 중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던 둘째 언니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고요. 하지만 우리 집 형편에 대학은 말도 안 되는 사치였습니다. 결국 언니들은 차례대로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저도 언니들과 마찬가지였고요. 둘째 언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은행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각자 회사와 공장으로 흩어졌습니다. 둘째 언니와 다르게 썩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공부에 흥미가 있는 것도 아니었던 저는 공장에 들어갔어요. 저는 공장 생활이 나름대로 잘 맞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일은 너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이 저를 잘 챙겨주셨거든요. 게다가 그전까지는 벌지 못했던 돈을 벌 수 있으니 적어도 먹고 싶은 음식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둘째 언니는 저와는 달랐어요. 지긋지긋해 진짜. 순미는 졸업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더라. 나도 대학만 나왔어도 이렇게는 안 사는 건데. 언니, 둘째 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우리 집 사정과 본인의 현실에 힘들어했습니다. 은행에 취업을 해서 또래보다 돈은 잘 벌었지만 언니가 꿈꾸었던 삶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아마 제가 둘째 언니의 입장이었어도 저렇게 힘들었겠지 싶더라고요. 하루하루 웃음을 잃어가는 언니를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주 잠깐이나마 언니를 기쁘게 해주는 것뿐이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언니가 읽고 싶어 하던 책을 사서 들어간다거나 가지고 싶어 했던 옷을 사서 선물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언니는 저에게 따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힘들게 번 돈 잘 모아두기나 해. 나는 그냥 언니가 너무 기운이 없어 보여서. 그래 알아. 왜 사왔는지는 알겠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너도 언제까지 공장만 다니면서 이렇게 살 순 없잖아. 한 푼이라도 더 돈 모아서 나중에는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자유롭게 살라고. 그때는 언니가 말하는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그냥 충분히 만족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당장 이 돈을 벌지 않을 때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더 힘든 기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언니가 말했던 자유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0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대학에 들어간 주변 친구들보다도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친구들보다 낫다는 생각도 가끔 들었고요. 하지만 철이 없던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지금의 이 상황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이 지나기도 전에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마침내 하나둘씩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둘째 언니가 부러워했던 직장에 들어가고 의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었죠.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했고 어디를 가도 당당하게 직업을 밝힐 수가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자랑할 수 있었던 월급도 어느샌가 저를 역전하더니 그 뒤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언니가 말했던 그 자유로운 인생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로소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뭔가를 다시 도전할 자신은 없었어요. 아마 그게 저의 한계였겠죠. 저는 그 대신에 이전까지와는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야, 엄마 봐봐. 이거 읽어봐. 어떻게 읽지? 강아지가 밥을 먹어요. 옳지, 잘했어. 세상에, 우리 윤지 왜 이렇게 똑똑하지? 여보, 방금 당신도 들었어? 우리 윤지 책 잘 읽는 것 좀 봐. 누구 닮아서 이렇게 똑똑하지? 일단 당신이랑 나는 아닐 텐데. 참나, 나 어릴 때 한글은 동네에서 제일 빨리 뗐었거든?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공장 이모님의 소개로 만났었던 남편과 2년 동안 교제를 한 뒤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천성이 순한 사람이었고 성격도 느긋하고 다정한 데다 속이 깊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느긋한 게 너무 지나쳐서 태평하게까지 한 사람에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기는 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 윤지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었고요. 남편과 결혼을 할 때는 사실 반대가 많았습니다.
저희 집이 아니라 시댁에서의 반대였죠. 이유는 뭐 들어보지 않아도 뻔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너무 가난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저 역시도 못 배운 데다가 직업도 변변치 않다는 이유였어요. 저희 시댁도 그렇게 여유로운 집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사는 수준은 되었었거든요. 시아버지는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분이셨고요. 시댁에는 아들이 둘이었는데 큰아들인 저희 남편은 그렇게 공부를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나온 수재였어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똑똑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되었던 간에 저희 남편 역시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고요. 그런 형편이었으니 못해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를 바랬던 시부모님의 바람이 영 나쁜 것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저희는 시댁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고집을 부리기도 했고 제가 딸아이를 먼저 가지게 되었거든요. 혼전 임신이었죠. 밉다 했더니 아주 못된 짓만 아주 골라서 하는구나. 이게 웬 동네 망신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아유, 내가 복장이 터져서 정말. 너 혹시 일부러 작정한 건 아니냐? 됐으니까 당신도 그만해요. 손주까지 가진 며느리를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더 이상 긴 말하지 말고 더 배불러 오기 전에 결혼 준비나 합시다. 시댁에서는 저희 편이 되어주신 것은 시아버지 한 분뿐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누구보다도 더 든든한 지원군이셨죠. 그 뒤로도 시아버지는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고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했고 얼마 뒤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큰딸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윤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딸을 누구보다도 잘 키워야겠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하고 또 했습니다. 절대로 저처럼 키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가난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라는 핑계는 저희 대에서 끊어내고 싶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공부 하나만큼은 윤지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시켜주고 싶었고요. 거기다 제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데는 또 다른 계기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민이는 어쩌면 이렇게 총명하니? 얼굴도 예쁘지, 눈빛도 초롱초롱하지. 아주 야무진 게 조금 더 크면 웬만한 사내 애들은 앞에서 기도 못 펴겠네. 어머니, 그렇잖아도 저희 소민이 이번에 학교 대표로 웅변대회 나가게 됐잖아요. 얘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담임 선생님이 소민이 잘한다고 칭찬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래? 아유, 장하다 내 새끼. 아이고, 장해.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동서 때문이었어요. 도련님은 저희가 결혼을 한 이듬해에 바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기를 가져서 저희 윤지와도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은 조카딸을 낳았고요. 저는 나이도 비슷한 또래이니 둘이서 서로 말동무하면서 친자매처럼 잘 지내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야, 우리 소민이 너무 대단하네. 그러고 보니까 윤지 언니도 웅변대회 나가고 싶다고 하던데 소민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언니한테 좀 알려줄래? 저는 소민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제 조카딸이었지만 너무 기특했거든요. 그런데 대답은 조카딸이 아닌 뒤에 서 있던 동서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참 형님도 그게 어디 뭐 알려준다고 되는 일이겠어요? 어? 알려준다고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면 대회 못 나가는 애들이 왜 있겠냐고요. 이런 건 다 타고나는 거지. 동서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은근한 무시, 아니 대놓고 무시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동서를 거들고 나섰고요. 그래, 괜히 잘하는 애한테까지 안 좋은 물 들이지 말고. 밭이 다르니까 당연히 나오는 싹도 다른 건데 왜 그걸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 어머님,
저는 그냥 애들 둘이서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었는데. 애도 수준이 다 다른데 옆에서 같이 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해봐야 다 허물이라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동민이랑 동은이도 한 집에서 자란 형제지만 수준이 딴판 아니냐. 얘는 보고도 그걸 몰라. 동민이는 제 남편, 그리고 동훈이는 도련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과 도련님을 엄청나게 편애하셨거든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어릴 때부터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도련님이 공부를 잘해서 학교와 동네에서 천재소리를 듣기 시작한 때부터는 그 편애가 완전히 노골적으로 바뀌었다고 했고요. 그런 도련님과 결혼한 동서는 공부하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이 엄청 잘 사는 부잣집 따님이었어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동서는 얼굴도 예쁘고 지금 봐도 화려하다 싶을 정도로 세련되게 자신을 잘 꾸미는 사람이었습니다. 와, 이런 사람이 연예인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미스 코리아에 나가도 되겠다. 제가 동서를 처음 만났을 때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어딘가 투박스런 저와는 다르게 말도 나긋나긋하게 잘하고 목소리는 또 얼마나 듣기가 좋던지 한눈에 딱 보더라도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귀한 집 아가씨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온몸에서 귀티가 줄줄 흐른다 싶었거든요. 나라도 이런 아가씨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서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조금이라도 자신보다 못하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버릇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귀하게 자라서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 성격이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요. 심지어 그 대상을 가리지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머, 방금 지나가는 남자 보셨어요? 아우, 저렇게 교양이 없으니 자식이나 부모나 저러고 살지. 그러게 말이다. 애비가 저러고 다니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그냥 딱 봐도 노가다 꿈 같던데. 집값도 비싼데 이 동네에 이사는 무슨 수로 온 건지 모르겠네요. 문제는 그런 동서를 꾸짖고 따끔하게 혼내도 모자랄 판에 저희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동서를 거들고는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자연히 동서의 오만한 성격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남편조차도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을 정도로요. 남편은 그저 사람을 좋게만 보는 습관이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동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래 하고 듣고 넘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동서의 언행이 점점 지나쳐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동서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과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바르게 잘 키우자고요. 그리고 동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공부시키자고도 말했고요. 당시에 저는 큰딸 윤지를 낳은 이후 7년 만에 다시 둘째로 누뚱이 아들을 낳은 상태였습니다. 첫째 윤지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일을 다 알아서 잘하고 똘똘한 아이였어요. 둘째 윤성이는 누나처럼 똑똑하지는 않았지만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요. 호기심이 많은 만큼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저희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힘 닿는 데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제조회사를 다니던 남편은 팔이 부러진 채로도 수술 다음날 바로 깁스를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요.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하루에 꼬박 10시간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휴가 한번 마음 놓고 제대로 써본 적도 없었어요. 그 긴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진 것이라고는 점점 늘어나는 주름과 흰머리가 전부였죠. 그래도 아이들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생각만 하면 제 아무리 힘든 일도 고생이라는 생각 없이 버틸 수가 있었고요.
다행히 아이들은 남편과 저의 바람처럼 잘 자라주었습니다. 특히 윤지는 남편과 저의 자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 다음 학기에도 장학금 받는데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 아빠한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다음 학기 등록금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아이고, 기특하다,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우리 윤지 때문에 살지. 그래도 장학금 때문에 너무 무리하면서 힘들게 공부하지는 말고 돈보다 건강이 최고니까. 알지?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으니까 엄마나 건강에 신경 좀 쓰세요. 요즘도 두통 있어요? 윤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반에서 1등만 하던 아이였어요. 코피를 흘려가면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대학에 들어가서는 또 악바리처럼 매번 장학금을 탔고요. 딸아이가 지켜보는 옆에서 걱정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뻔했습니다. 저랑 남편에게 학비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죠. 대학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한 저로서는 딸아이가 대학을 다닌다는 것만 해도 기특하고 장한 일이었는데 윤지는 학비까지 걱정할 정도로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그나저나 윤성이 애는 시간이 아침부터 어디를 나갔대요? 일요일이라고 아직까지 늦잠 자고 있을 줄 알고 왔더니 아침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학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어. 근데 윤성이는 왜? 어제 저녁에 과외비 들어와서 윤성이 용돈이나 좀 줄까 했죠. 책이야 저번처럼 사다 줘도 안 읽어서 먼지만 쌓여있을 거 뻔하고. 돈으로 주는 걸 제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용돈이야. 공부하면서 과외하느라 너도 힘들게 번 돈인데 그냥 너 학교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나 사 먹고 해. 괜찮아요. 어차피 조금만 줄 거예요. 윤지는 나이 차이 나는 제 동생도 잘 챙겼어요. 가끔씩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을 눈알앞시고 윤지에게 너무 많이 떠넘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남매 사이의 우애도 좋았고 아이들 둘 다 건강했고 저희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뭐든 하나라도 더 가지고 싶어서 고통스럽다고 했고 남들이 부럽다고만 하던데 저에게는 그런 게 다 남의 일이기만 하더라고요. 더 이상 저는 원하는 것도 욕심도 없었어요. 언젠가 동서는 그런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무슨 부처님 나셨네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욕심나는 게 없다고요? 지금 충분히 행복한데 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그저 지금처럼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고 아이들끼리 사이좋게 잘 지내기만 하면 돼. 아이고, 그러니까 형님은 매일매일이 똑같죠. 사람이 매사에 분명히 원하는 게 확실하고 지금 단계보다 더 높은 목표가 있어야지 발전이라는 걸 하는 법인데. 글쎄, 나는 잘 모르겠네. 평생을 그렇게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을까? 뭘 가져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끝도 없이 불행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사는 게 조금이라도 덜 불행하겠어요. 현실에 안주하고 밑바닥에서 살면서 혼자서 나는 행복하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동서는 저를 이해할 수 없었고 저도 그런 동서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 공감할 수는 없더라고요. 가진 게 그렇게 많아도 그다지 행복해 보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대신 동서는 항상 뭔가에 쫓기고 무엇인가 불안해 보였죠. 그렇게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윤지는 대학을 졸업했고 이름만 말해도 다들 알아듣는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학원을 더 가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때 저는 슬쩍 남편을 시켜서 대학원 학비는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공부 계속하면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는 이내 생각을 바꾸었는지 아니라면서 곧바로 취업 준비에 뛰어들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회사 입사해서 회사 돈으로 대학원 가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도 옆에서 대학원 간 친구 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부를 이어서 해야지 흐름이 안 끊긴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엄마 딸이 얼마나 똑똑한데 몇 년 쉰다고 여태 공부한 걸 잊어버리겠어요? 걱정 마세요. 윤지는 대학원은 회사에 들어가서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저를 달래주기까지 했어요. 딸아이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들어가기 전보다 더 걱정이 컸습니다. 요즘은 회사에 적응을 못해서 겉돌거나 끝내 퇴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 자식 중에서도 회사에서 하도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왔다는 애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딸아이는 회사 생활에도 금방 적응을 했습니다. 가끔씩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한다고 새벽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한 달에 몇 번씩은 여기저기 출장까지 다니고 하느라 힘들어 보이기는 했지만요. 입사하고 처음 1년간은 얼굴이 거의 반쪽이 되어 있었죠. 제가 괜찮냐고 물을 때마다 윤지는 오히려 회사 생활이 재밌고 자신에게 잘 맞는 것 같다면서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워낙에 제 부모에게 걱정이라고는 안 시키는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 몇 년이 더 지나도 여전히 같은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모습에 저는 이제 마음을 조금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식구들에게도 새로운 소식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었던 아주 좋은 소식이었죠. 와, 누나, 남자친구가 있었어? 어떻게 지금까지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대단하다, 진짜. 남녀가 연애도 할 수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별일이라고 이야기까지 해. 아, 지독해, 진짜. 윤성이 너는 좀 가만히 있어봐. 아니, 그래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겠다고? 네. 일단 결혼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사부터 해야죠. 조만간 집에 데려올까 하는데 엄마는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너무 갑작스런 이야기라 저는 순간 말문을 잃었습니다. 사실 저희 두 사람은 딸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교제를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놀란 것은 윤성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옆에서 어떻게 그걸 이제야 말할 수가 있냐면서 지독하다고 혀를 내둘러댔어요. 딸아이는 윤성이의 허벅지를 찰싹 내리치면서 웃었고요. 아직도 제 눈에는 포대기에 쌓여있던 아기 때 그 모습이 눈에 선했는데 내 새끼가 벌써 다 커서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반가우면서도 시원섭섭한 마음은 부모라면 남들도 다 똑같은 거겠죠? 문득 몇 년 전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던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살아있어서 이 이야기를 같이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딸아이는 집에서 보자고 했지만 집이 너무 오래돼서 처음에는 그냥 밖에서 보는 게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는 남자친구와 만나서 같이 오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따로 이동을 했어요. 도착한 곳은 자리가 넓고 인테리어가 멋진 한 3층짜리 카페였습니다. 새로 생겼는데 딸아이 말로는 여기 커피와 케이크가 맛있어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처음 와보게 된 곳이었죠. 핸드폰을 보니 시간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창가 쪽 구석자리로 가서 먼저 커피를 시키고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형님? 동서! 웬일이야?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이 시간에 여기는 웬일이세요? 거기서 만난 뜻밖의 얼굴은 저희 동서였습니다. 그제서야 문득 이 근방이 동선의 학교 근처라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서는 평소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오히려 제 옷차림을 연신 아래위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럴만도 했습니다.
평소에 일하기에 편한 옷차림만 하고 다니던 저였으니까요. 오늘은 장롱 속에 있던 옷들 중에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꺼내 입고 나온 상태였어요. 거기다 잘하지 않고 다니던 화장까지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 딸아이가 보너스를 탄 기념으로 사줬지만 아끼느라 잘 들고 다니지도 않던 가방까지 들고 나왔으니 동서 눈에는 제가 수상하게 보이는 게 당연했겠죠. 저는 곧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 윤지가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 남자친구랑 여기서 만나서 같이 차 한잔하기로 했어. 윤지가 결혼을 한다고요? 걔 만나는 남자가 있었어요? 세상에, 하도 아무 말이 없길래 나는 또 아무도 안 만나고 있는 줄 알았지. 동서는 흥미진진한 먹잇감이라도 물었다는 듯이 입꼬리를 당겨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따르던 친구들에게 먼저 가라고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는 묻지도 않고 맞은편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온 김에 본인도 남자친구라는 사람 얼굴 좀 같이 봐야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예비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래요? 돈은 좀 벌어요? 그게 혹시 형님네 공장에 다니는 공돌이 하나 물어줬어요? 동서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머릿속에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사실 평소에 동서가 저를 무시한다는 것쯤이야 알고 있던 사실이었어요. 이건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죄가 없는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끼리 모이면 동서가 저를 공순이라고 부르면서 놀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한 번은 조용히 말한 걸 우연히 윤지가 듣게 되는 바람에 아주 시댁을 뒤집어 놓은 적도 있었어요. 그 뒤로는 입조심을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 앞에서도 입버릇 같은 공돌이 소리가 나온 게 아니겠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지만 우리 윤지와 결혼할 사람을 그따위로 말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라고 입을 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그래 윤지야. 뭐야, 숙모는 왜 여기 계세요? 문득 제 옆에 앉아있던 동서를 발견한 윤지가 의아하다는 얼굴로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어. 숙모 이제 가실 거야. 그 말은 동서에게 이만 가달라는 말과 같았죠. 하지만 동서는 제 말이 귀에 들리지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뭘 봤는지 소스라치게 놀란 얼굴로 아주 기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 남자친구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오늘아 많이 더웠죠?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사진으로만 봤던 예비사위는 키도 훤칠하니 잘생긴 데다 인상도 서글서글하니 성격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짧게 몇 마디 첫인사를 나누고 우선 자리에 앉기부터 했는데 글쎄 그때까지도 동서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앞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뭔가에 놀랐는지 입까지 떡 벌린 채로요. 윤지는 불편하다는 얼굴로 동서를 쳐다봤고 자연히 예비사위의 시선도 의아한 듯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나 기억 안 나요? 네? 어디서 뵌 것 같기는 한데. 동서는 대뜸 본인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반응을 보아하니 이미 예비사위를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예비사위는 조금 당혹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렸고요. 그러자 동서는 뭐가 그리 기가 막힌지 자꾸 예비사위와 제 딸아이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때 김 선생한테 우리 딸 한번 만나보라고 내 명함까지 줬었잖아요. 이제 기억나네요. 참나, 그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니 그게 윤지였어요? 세상이 좁아도 어떻게 이렇게 좁을 수가 있냐면서 동서는 연신 손바닥으로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얼굴에 열이 잔뜩 오른 채로요. 그런 일이 있었어? 전에 우리 병원에 내 환자로 오셨어.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네. 예비사위의 직업은 내과 의사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을 다녀온 뒤에 지금은 병원에서 펠로우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전에 동서가 예비사위가 근무하고 있던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회진을 돌던 예비사위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합니다. 인물도 괜찮고 성격도 세심하니 좋아 보였다고요. 그래서 조카 딸을 한번 만나보라면서 자기 연락처까지 억지로 쥐어주었던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사위는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다고 단칼에 거절을 했고요. 그 이후로 그걸 두고두고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공돌이라도 물어다 줬냐고 신나게 저를 비웃어대던 동서의 얼굴은 이제는 아예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누가 보면 집에 우환이라도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요. 세상에, 기가 막혀서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윤지랑은 봉사활동에서 만났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네, 저소득층 아이들 과외 봉사하면서 만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피차 더 있으면 불편할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엄마랑 따로 보려고 만난 자리라서요. 윤지는 그렇게 동서의 말을 딱 잘랐습니다. 그제서야 동서는 자신을 보고 있는 시선을 느꼈는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자를 꼬시려고. 동서가 혼자 중얼거리던 마지막 말은 우리 모두가 애써 못 들은 척 했고요. 뜻밖의 일어난 일들에 첫 인사 자리는 다소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성격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우리 윤지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아낀다는 게 느껴졌고요. 저는 애초에 꿈에도 의사니 변호사냐는 전문직 사위를 바란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성이었어요. 설령 정말로 공장에서 일하는 공돌이라고 해도 인성이 바르고 둘이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이 결혼을 허락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할 줄은 저도 몰랐죠. 사위 될 사람 직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윤지가 나중에 만나서 알려주겠다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그다지 좋지가 않은 모양이구나 하고 넘겨 짚었었고요. 정말로 그런 거라면 그동안 윤지가 몇 년씩이나 교제 사실을 숨겨왔던 것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 윤지 돈으로 마음고생 시킬 일은 없겠구나 싶기도 해서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각오를 했다고 해도 기왕이면 조금 더 편한 자리에 시집을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고요. 나는 요즘 사람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두 사람이 의논해서 잘 준비하도록 해요. 그럼 일단 저희끼리 결혼식장부터 알아보고 날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인사는 그렇게 별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게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닌 모양이었어요. 이튿날 동서에게서 집요하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사위에게로요. 도대체 예비사위 연락처는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맥으로 어떻게 구한 모양이었어요. 예비사위 입장에서는 사위가 어떻든지 간에 결혼하면 집안끼리 엮일 어른이었으니 매몰차게 전화를 끊을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예의상 받은 전화 너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우리 딸도 한번 만나봐요. 뭐 어때?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데 우리 딸이 윤지보다 훨씬 예쁘다니까? 죄송하지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김 선생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안타깝기도 해서 하는 소리예요. 의사들은 결혼할 때 여자보다는 처가를 본다면서요? 김 선생도 나중에 개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윤지네 개혼은커녕 결혼할 때 보태줄 돈도 없어요. 그러면서
동서가 개원시켜주겠다고 엄청나게 꼬셔댔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위 삼으려고 했던 남자가 눈앞에서 남의 사위가 된다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겠죠. 그것도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무시했던 우리 집 사위가 된다고 했으니 당연히 눈이 뒤집히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미 윤지랑 결혼하기로 한 사이입니다. 윤지 말고 다른 여자 만날 생각도 전혀 없고요. 이런 말씀 너무 불편하고 다시는 같은 용건으로 연락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비 사위가 거의 화내다시피 하면서 대답한 뒤에야 겨우 동서의 전화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내 말 안 듣고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거라는 악담과 함께요. 그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들은 저와 딸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전화해서 한바탕 하려는 딸을 제가 좋은 일 앞두고 넘어가자는 말로 겨우 설득시켰고요. 얼마 후 시댁을 통해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동서는 온갖 연주를 동원해서 억지로 조카 딸을 다른 의사와 선을 보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십 번 만남을 진행시킨 끝에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의사와 결혼시킬 수가 있었고요. 비록 남자 나이가 조카 딸보다 8살은 더 많기는 했지만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죠. 결혼을 시킬 때도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유, 요즘은 남자 능력만 볼 게 아니라 집안까지도 다 꼼꼼하게 따져야 해요. 의사라고 뭐 다 같은 의사인가? 세상에 개천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사위가 뭐 엄청 잘 나가는 병원 의사라면서? 잘 나가기만 해요? 사돈 되는 분들도 다 의사세요. 누나도 그렇고 태생부터가 아예 남다른 의사 집안인 거지. 결혼식 내내 동서의 얼굴에서는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동선의 사이가 집안도 좋고 이미 그 집안에서 개원을 시킨 덕분에 병원도 빵빵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대더라고요. 그 비교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해서 저는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게 얼마나 갈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말처럼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면 며느리 인성은 필수로 볼 텐데. 솔직히 말해서 조카 딸의 인성에는 문제가 좀 많았거든요. 조카는 동서를 닮아서 어려서부터 얼굴이 예쁘기로 유명했습니다. 공부도 엄청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 체면에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는 했고요. 문제는 성격이었어요. 하도 동서가 오냐오냐 키우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격으로 키우는 바람에 인성이 엉망이었거든요. 그동안의 연애들도 언제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예쁘장한 얼굴을 보고 다가왔던 남자들과 연애를 시작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성격 좋고 집안도 좋은 남자들만 골라서 만났었고요. 하지만 그 연애가 지속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 성격을 맞춰주는 것도 선이라는 게 있었으니까요. 대부분이 반년을 채 못 가더라고요. 그런 과거를 아는 저희들로서는 이번에는 결혼까지 갔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제발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성질 좀 죽이고 살라는 동서의 신신당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카도 이번만큼은 결혼이 정말 간절했는지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얌전히 잘 지냈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참아지는 일이겠어요? 조카 딸의 상태는 거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죠. 와, 엄마 들었어요? 소미 누나 이혼한다는데? 저쪽에서 소송 걸고 난리가 났대요. 뭐? 무슨 일이 있었대?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요. 안 봐도 뻔하죠 뭐. 의사 사물합시고 병원에서 엄청 갑질해댄 모양이던데요. 오죽했으면 그 병원 건물에 소문이 쫙 퍼졌대요. 오는 환자들까지도. 이거 봐, 후기도 있어요. 아들이 보여준 인터넷 링크에서는 두 눈으로 믿기 힘든 후기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왔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가 자꾸 나냐. 들어보니까 병원 사모가 직원들한테 갑질하는 것 같더라 등등. 아들이 말한 것과 비슷한 내용들의 글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시댁은 시댁대로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남편한테 갑질을 할 수도 성질을 부릴 수도 없었으니 결국 해소할 곳은 병원 직원들 뿐이었던 거죠. 직원들에게 폭언의 모욕, 막말까지 했다는 증언이 생생했습니다. 대박!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난리도 아니었다는 모양이던데요. 소미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약을 먹고 있던 직원 중에 한 명이 심각한 우울증까지 왔대요. 어머, 웬일이니? 진짜야? 네. 그래서 도저히 더는 못 참겠다고 병원 퇴사하면서 누나 고소했대요. 그거 고소 들어가니까 병원의 다른 직원들도 다들 하나둘씩 신고하기 시작했다고 하고 병원 평판까지 다 까먹고 집안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면서 결국 매형이 열받아서 이혼하자고 했다던데요. 이게 불과 결혼을 한 지 1년 반 사이에 모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조카는 이혼을 당했고 남편 병원에 끼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해 거액의 위자료까지 물어지게 되었어요. 시작부터 얼마 못 가겠다 싶기는 했지만 조카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빨리 그것도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원래 성격을 참고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동서는 아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좋아하던 친구들 모임에 골프까지 끊었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학교 수업만 하고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조카 딸 근황을 물어보니 아예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싫어진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쯤 어떤 심정일지 이해가 갔죠. 조카도 마찬가지로 어디 외국인가 나갔다더니 몇 달째 돌아오지 않고 있었고요. 저는 시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동서가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그 후로 동선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딸아이에게 당부를 하고는 합니다. 매사 욕심 부리지 말고 능력껏 하면서 살되 그 속에서 남편과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